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2,900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올라온 터라 2,900을 가느냐 마느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코스피 0.91% 오름세로 2,897.9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1.17%로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780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일단 미중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지수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08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53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50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삽니다. 29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은 금액은 소폭이지만 14억 원의 팔자 포지션, 개인 역시 24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가 올라가면 또 방산과 조선은 떨어진 시소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76% 오름세로 59,650원, SK하이닉스가 3.69% 강하게 상승하면서 23만 9,2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7%, LG에너지솔루션도 1.2%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낙폭 보여줍니다. 2.1%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91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KB금융도 2%대 낙폭 기록합니다. 거래가 10만 8,500원이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1.3%, 기아가 1.5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42만 2,500원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불 켜냈습니다. 우선 시총 1위 알테오젠 2.4% 상승세 이어갑니다. 거래가 40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7% 오름세로 9만 4,500원, HLB가 0.38%, 에코프로가 0.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시총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1%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53만 1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3% 강세로 28만 3,500원, 펩트론이 3.3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재도 3% 보여주고 있고 리가캠바이오는 약보합입니다. 거래가 11만 2,500원, ABL바이오 1.65% 강세로 현재 8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시세 분출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옹호 발언에 이어서 미국 대표 태양광 기업이 보조금 유지를 위해서 의회 로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내에서는 대성파인텍이 16% 급등하며 거래가 1,260원, 파루 장중에 52주 신고가 돌파했는데요. 현재 23% 급등하면서 거래가 1,585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대명에너지도 12.7%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2,250원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도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기대감에 따라서 관련주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전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웰크론한텍이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6.4% 급등하며 거래가 1,705원 나타내고 있고요. DSK가 8%대 오름세로 6,850원, V윈텍도 3.61%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5,160원입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1,365원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63원 90전이었고요. 현재도 1,363원 70전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 0.92% 오름세로 지금 2,898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23% 오름세로 78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900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후장 흐름까지 계속 보셔야겠고요. 워낙 급등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점 돌파한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 매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국내 증시가 강세. 네네. 아, 대단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6거래일 연속 강세장이고 2,900포인트도 네네. 돌파했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는데 네, 다시 또 2,9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 분위기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서서히 빠르게 없어졌죠. 미국에서는 미중 협상이 진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일단은 보도가 어제 오늘 나와서 미국이 네. 안 빠지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5 이하로 유지된다는 것은 하락보다는 조금이라도 상방을 노려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대 심리가 아직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법 개정안 본회의 심사가 원래 본회의에 올리는 게 원래는 내일이었는데 미뤄졌습니다만 그거는 근본적인 이슈는 아니고 조각이라든지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미뤄졌지만은 근본적인 이슈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둘 다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맨 마지막으로 AI를 필두로 한 미국발 AI 수요가 수출하다는 것이 여러 정황상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된 욕구는 있지만은 대기 자금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정당화가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것도 눈에 그렇죠. 띄는 부분이에요. 지금 네네. 이번 달 들어와서만 외국인이 어제 기준으로 보면 4조 원 넘게 이제 맞습니다. 일단 순매수하는 것도 지금 일단 지수를 떠 받쳐주고 있는 요인인 거죠. 그렇죠. 이게 4조가 끝이냐라고 보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작년 8월인가 9월 달부터 올해 4월까지는 38조를 팔았습니다. 순매도로. 그리고 5월 달에 한 1조 몇천 원 샀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하이닉스를 샀어요. 그다가 6월 달 지금 첫 거래부터 해서 지금 4조 정도 이상 산 거잖아요. 네. 한 달에 반도 한 4조 샀다. 상당히 한 달에 앞에 지금 열흘 정도의 4조면은 적지 않은 물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그러면 8월 달 이전까지 그러면 연초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이 산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한 8조였어요. 2월 달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기억납니다. 밸류압 어쩌고저쩌고 하고 날아갈 때 네. 반도체 삼성전자 이슈 별로 없을 때 그때가 2월 달에 8조 샀거든요. 근데 지금 4조가 지금 열흘 정도에 샀어요. 그 기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자기네가 사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건 싫으니까 조금 사는 거고요. 그때랑 다른 건 아직 삼성전자가 그때보다는 분명히 아직 펀더멘털적으로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저는 이제 오후 들어서 보니까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더라고요. 네네. 거의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가길래 아 이게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하시려는 매물들이 네네. 나오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네. 계속 그래도 윗방향으로 보고 계세요? 그 경계감이 내재돼 있었죠. 네, 그런 게 보인 건데 지주회사라든지 증권회사 오늘도 모든 지주와 증권이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그럼 뭐냐? 본회의 아까 말한 상법에 대한 의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진짜 이렇게 강력히 밀어붙이는 게 혹시 무슨 이상한 이슈만 나와도 좀 팔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죠. 12일 날 본회의 상장이 여차저차해서 미뤄졌다. 여차저차가 대단한 뉴스는 아니고 조각 사람들이 바뀌는 과정이니까 좀 서두르는 걸 조금 미루자 이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뉴스가 아마 점심 전후로 아마 알려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이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영국 런던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틀 차까지 이제 됐고 이틀 차에서 결과가 좀 나왔죠. 네네. 기본적인 합의를 했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는 데 합의를 해서 양국 정상의 보고라고 승인을 받게 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전반적인 이 뉘앙스를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오늘 시장에 좀 그럼요. 당연하죠. 반영됐다. 예, 미국이 안 빠진 이유도 그거입니다. 미국이 밸류에이션에 6천 넘어가면은 PER이 24배이기 때문에 네. 23배, 4배다 보니까 싸진 않아요.
근데 AI가 받쳐주고 협상이 브레이크다운, 무너지지 않는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프레임워크니까 모든 디테일과 파이널 마지막 결론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대 심리를 한껏 올린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까지. 한국은 환율이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50원, 1,360원 요 사이에서 네, 지금 맞습니다. 딱 밴드가 형성이 됐으니까 불과 저희가 지난달 초까지 1,450원 이상에서 맞습니다. 예. 고환율 걱정을 했었다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주식 사기에는 딱 그래도 괜찮은 환경.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보다 지금 한국이 분명히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환율 효과죠. 네. 물론 신정부 우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그널을 강하게 준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펀더멘털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0.8, 0.7% 성장률에 대해서 강력한 추경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달러가 약세된다는 그 추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공고화된 거, 이런 것들이 환율을 급격히 우리 입장에서 워낙 강세를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는데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익 보고 손해 볼 거 생각하면은 주저주저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한국이 마침 거기에 딱 부합하다 보니까 더 아웃퍼폼을 강하게 최근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인들께서는 상당 부분 뭐 손실을 만회하셨거나 수익권 안에 이제 들어오셨을 것 같고,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팁을 좀 여쭤보자면 네. 이럴 때 이제 개인들은 전략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을 때 뭐 네. 예를 들어서 더 비중을 늘리냐 아니면 실현을 하고 네. 다음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뭐 다시 들어가냐, 네. 방망이를 짧게 보고 하는 게 낫겠냐 길게 보고 치는 게 낫겠냐. 제가 봤을 때는 낙관론으로 3,200까지를 열어놓을 수 있는데 바로 3,200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3,200이 되는 건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프레임워크 미중 얘기했는데 네. 그거 더 나가야 돼요. 30% 관세가 명시적으로 내려가거나 미중 관세가, 그다음에 한국의 상호 관세도 있죠. 우리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15일에 네. 가서 만나는데 그거 갖고 바로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낮춰지고 미중 협의가 구체적으로 낮아지고 숫자로요. 한국도 낮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 더, 삼성전자가 6만 원 중반까지 펀더멘털 드라이브 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3박자가 되면은 3,200 바라봅니다. 셋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3,200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타겟 정도고 실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눈높이도 좀 더 높아졌죠. 예, 높아지는 건 걔네들 부르긴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 6만 5천 원 이상이고 아무리 낮아도 그다음에 미중이 협상이 돼서 내려간다고 보는 것 같고, 한국의 상호 관세는 모르지만은 혹시 가능성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3,20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불과 한 10%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10%라는 것을 우리 자동차 반도체 이런 내려간 거를 10% 이상 올라가고 나머지가 안 빠진다 하면은 결국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세 10% 이하, 한국 상호 관세 25%인데 10% 정도 이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펀더멘털이 6만 원 중반 안착,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확률에 대해서 지금은 6월 11일 이 시점에서 30%냐 50%냐 80%냐 보였다면 저는 80%까지는 못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3,200까지는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중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관세 효과의 나쁜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이 미국이 10% 빠져갖고 우리나라도 5% 빠지는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방은 잡혀 있고 위에가 2,900에서 얼마나 빨리 2,930, 50, 3,000까지 갈 수 있냐, 이런 게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털리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6만 원 중반대에 안착, 터치하는 거 말고 안착할 수 있겠냐? 아까 그 조건을 하나 제시해 주셔가지고. 셋 중에 하나죠. 네, 셋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펀더멘털리라고 한다면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오르긴 했죠. 네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납품처로서는 네네. 아직 못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아직까지는. 네. 저는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미국이 아직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를 결정짓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근데,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품목별 관세는 삼성전자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거 대비했을 때 그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요. 품목 관세 매기면 아마 가격을 다 전가시켜서 같이 그냥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 빅테크 업체들이 미국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의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를 제가 감히 타코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히토리 때문에 중국한테 무릎 꿇는 건 아니고 협상된 거고, 결국은 또 하나 뭐죠? 테슬라와 관계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감정 삭히고 나서 보면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봤을 때는 트럼프도 결국은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 관세가 삼성전자한테만 특별히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삼성은 HBM 3, 4 여기에 대한 콜이 핵심이고요. 파운드리,
파운드를 해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6만 5천 원 목표 주가 가는 거는 이 콜되는 거 플러스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15% 이상 올라간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조건을 걸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거니까 상반기에 우리 시장을 그래도 이끌어왔던 거는 조선방산 부인할 수 없죠. 조방변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조선방산 어제도 방산이 뜨거웠다는 그렇죠. 말이죠. 이제 네. 상반기 거의 끝나갑니다. 네네. 이제 하반기로 가는데 네. 하반기에도 조선방산이 말씀드릴게요. 가장 우소히 핫할 거냐? 네. 조건이 더 붙습니다. 조선 방산 중에서는 방산보다는 조선이 편하고요. 상대적으로. 방산보단 조선이다. 예.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관세 이슈나 모든 게 전 세계가 평화 모드로 가면은 방산이 내려맞을 수가 있어요. 조선은 그런 게 없고 만약에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낮아지면은 교육이 다시 활성화되면은 조선은 해상 물동과 함께 그것도 플러스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선이 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워낙 모든 걸 좋게 나가니까 방산이 좋은 겁니다. 지금 조선, 방산 둘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너지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빨리 올라가면 조선방산의 이익 실현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독일을 포함해서 그 리아머먼트하는 그 트렌드가 평화와 함께 시그러들어서 독일의 피어 그룹이 주가가 흔들리면은 그러면 방산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수급을 뺏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반도체나 해외 바로 나오지 않으면은 조선 방산이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 얘기고요. 변압기는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같이 합니다. 엔비디아가 스트롱한 이상 삼성은 하이닉스가 안 빠지실 것이고 하이닉스가 안 빠지면은 결국 AI에 대한 수도는 스트롱하기 때문에 변압기도 가요. 다만 변압기 대장주인 현대 일렉트릭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젠 PER이 싸진 않습니다. PER이 42만 원이면 한 PER 20배 정도 넘어가거든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각도는 둔화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새롭게 부상할 라이징 스타는 뭐가 있겠냐?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실 AI 모멘텀을 반도체 쪽, 네. 인프라 쪽이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진짜 서비스 단에서는 아직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 네, 근데 사실 며칠 전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걸 보니까 네, 네. 하반기에 이게 이제 AI 모멘텀을 갖고 이 서비스 관련된 네이버나 카카오가 네.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다른 섞여 있죠. 네이버는 카머스가 들어가고 광고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것도 애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한 거는 안정적인 건 네이버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싸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카카오는 카카오하고 말고 카카오페이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만약 진짜 뭐 지역 화폐처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카카오페이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스페큘레이티브하다고 본다면은 네이버가 더 안전합니다. 나는 네이버도 과거 대비 평균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측면에서 업사이드 한 15% 정도로 보고 그 이상 빠르게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재 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 정도로 보고 라이징 스타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고 키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장이 무역 협상 시작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니까 이제 혼조세였다가 간밤에는 또 네네. 지수가 3대 지수 다 크게 올랐던 건 역시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 맞습니다. 긍정적 해석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유일하게 애플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네, 애플이야 뭐 WWDC에서 결국 S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또 이제 맞습니다. 실망감이 WWDC 개발자회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끝난 거 시작한 것도 그렇죠. 드물죠. 예전에 막 세계 이 많은 애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흥분시켰던 네네. 개발자 회의인데 근데 애플 팬들도 저도 애플 좋아하기 때문에 좀 봤거든요. 개발자에서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게 빵빠레 할 만큼의 건은 없었어요. 계속 프로그레스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네. 측면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직도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생산을 미국에서 못하는 거니까 중국에서 하는 관세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관세 파이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세율에 대한 넘버가 나와야지 애플이 올라가면은 다 오르는 거죠. 테슬라까지 좀 스부 이렇게 된 거니까 엔비디아는 고점에 다가왔고. 네.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원화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지금 이게 야금야금 뭡니까 달팽이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6,200 올라가면 쉽지 않은데 전고점. 그런데 어쨌든 애플만 올라가면 6,200 전고점 6,100 얼마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못 가면 전고점 뚫기는 만만치 않은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가 10% 상호 관세 딴 나라하고 다 오케이. 그다음에 버짓 플랜 그 오빠 법안 아시죠? 예, 그렇죠? 예. 그 오빠 법안 그것을 통과되고 이런 게 다 되면은 미국이 전고점 쳐서 한 6천 한 2, 300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고가 PER 아마 25배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속도는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애플이 붙느냐 안 붙느냐 마치 한국이 한 3,000에 3,200을 가는데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붙느냐 안 붙느냐 약간 비슷한 네. 규모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애플 주가 걱정은 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이런 격언도 있는데 많이 하게 됩니다. 애플 주가 걱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이제. 두 사람의 브로맨십이 이제 아주 극한으로 갈등을 빚다가 또 어제 또 화해하는 것처럼 했다가 네. 연인 관계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테슬라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게요. 불안해요.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해요. 뭐 다른 영역이니까요. 어떤 주식이나 뭐 팔란티어도 비싸고 엄청 비싼 주식은 더 있습니다. 사실은 테슬라만 비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테슬라만큼 정치적이나 아니면 레귤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주식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고 정치 활동에 대한 그 영향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그것이 미국 정부에서 군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내치는 거나 극단적인 거를 실행에 옮기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중국을 압박하려도 중국의 히토리 때문에 미국이 자기 멋대로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코라는 비난, 감정 싸움 이거를 체면 채우면서 시간 벌면서 좀 컴프로마이즈하고 그리고 약간 경고 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결국 로보택시 결국 펀더멘트 들어와야 되는데 펀더멘틀이 지금 어떻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크진 않죠. 물론 중국에 대한 판매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YOY는 마이너스고 네. 이런 측면에서 넘버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전고점 490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고점 300 한 6, 70불 이상이 갈라 그러면 아마도 프로핏 테이킹 하는 사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전보다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방전이 좀 지리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22일부터 시범 운영을 할 것이다. 22일로 또. 밀었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안전에 되게 만전을 기한다 이제 이런 네네.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어쨌든 로보택시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네네. 완성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 평가가 이제 다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해야 될 텐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주식이 네. 테슬라니까 우리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어쨌든 잘 떠받쳐 줘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아까 제가 이 질문 드리려다가 네. 깜빡했어요. 엔비디아인데 네네. 지금 미중 협상이 사실 어젠다를 미국 쪽은 중국 쪽 히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중국은 이제 반도체. 그렇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 칩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 젠슨 왕이 이제 H20보다 더 낮춘 칩은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지금 나오는 얘기가 B 시리즈, 블랙웰 시리즈를 블랙웰, B 중국향으로 만든 거를 이제 네. 공급한다. 그럼 미중 협상이 잘 됐어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좀 블랙웰이 아니고 블랙웰 다운그레이드한 버전. 그죠? 중국용. B 땡땡이 되겠죠. B30 뭐 이런 뭐가 식으로. 뭐가 붙이겠죠?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미 블랙웰 다운그레이드한 B30이라는 제품이 한 7,000불짜리인데요. 7,000불짜리라는 것은 H20이나 이런 것보다 가격이 쌉니다. 한 4, 50% 싸고요. 블랙웰보다는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 파는 거는. 네. 그 일명 B30이라는 것을 이미 그 대만의 그 기가바이트라는 그 렉 서버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팔아봤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아. 테스트 봤다는 얘기가 테스트 있어요. 배드를 했군요. 그래서 그 수요가 지금 파악되기로는 엔비디아 수요의 한 3% 정도는 보이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 H20 때문에 못 판 게 한 12% 정도 될 수 있다고 봐서 주가가 100불 이상 간 건데 네. 3% 이상은 바로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온 걸
완전 설명 다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 그냥 H20만큼 10%가 완전히 바로 채워지느냐 것은 프로그레스를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거는 화웨이 제품들이 중국의 국영이 아니라 국가에서 쓰는데 그 바이트댄스, 텐센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안 쓰려고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의 이런 제품들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게 3%가 아니고 결국 10% 간다면은 엔비디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요. 거기다가 최근에 중동들 지금 유럽에 가 있는데 젠슨왕이 그 영국 가고 독일 갔는데 이른바 서버린 수요에 대한 AI 그거에 대한 에딩을 하면은 아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가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군요.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죠. 이어서 또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을 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시장에서는 친가상자산 정책이 속도감 있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대 암호화폐 연구소 센터 김형중 센터장 나오셨고요.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 인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요즘에 뉴스를 열면 이 가상 자산과 관련된 소식, 또 최근엔 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화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요, 서 교수님. 예. 요즘에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경제적 요인하고 수급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 요인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미국 그 연준이 주목해서 보는 PCE 지수, 헤드라인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2.1%,
그다음에 이제 그 PC 같은 경우 2.5%, 정책 물가 수준이 이제 2%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바뀌면서 오히려 그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완화적 통화 정책이 기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뭐 완화 가능성도 적극적인 이제 투자 어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예. 그때 2024년 이후에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채굴할 때 이제 그 블락에 대해서 이제 그 생성할 때 결과적으로 보상받는 그 규모가 4년마다 줄어드는 게 이제 반감기라고 네. 하는데 총 그게 발행량도 이제 딱 정해져 있죠.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규제 변화인데 최근 미국 5월달에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상당히 이제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비은행 기관들이 이제 준비 자산을 이제 미 달러나 국채에 대해서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대1 정도로 매칭시키는 법안들을 발의했고 네. 자금 세탁 규모 이런 것들 자금 세탁 의무 조치를 발행했는데 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제도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제도권 금융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그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일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편입 비중을 늘린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수요가 많아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11만 불인가요? 11만 불까지 이제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광어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막 폭등했다가도 막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의 계기가 있었잖아요. 제도권으로 이제 상품이 편입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가치가 올라가고 전쟁 나면 또 오르고 뭐 이유가 그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 2017년에 이제 여러 가지 4년마다 사이클이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8% 떨어지고 뭐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네. 그 사이클에 의하면 뭐 2025년 12월까지 오르는 걸로 예상이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 4년 상으로 주기 사이클 보면 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랑 미국 대통령 선거랑 맞먹어서 보통 대통령 되고 나면 이제 돈을 풀잖아요. 그 주기, 그러니까 유동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돈이 많이 풀리면 그 중에 일부 돈이 위험 자산으로 가고 위험 자산 중에 제일 그 수익률이 높은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첫 번째 수요는 2017년에는 이제 개인이었다가 네. 이제 그 다음 주기 22년 이 정도 했을 때는 이제 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처럼 수요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국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제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참 많은 갑론들박이 있었지만 그냥 가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옛날 처음 나왔을 때 피자 한 판 가격에 불과했던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달러 기준 10만 달러 훌쩍 넘었고 우리 원화 기준으로도 뭐 1억 5천만 원 막 이렇게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그 시간 동안 가격이 정말 치솟았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4년 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는 점점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격 흐름을 전망을 좀 여쭤본다면 센터장님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이라든지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이제 더 공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그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더 이게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국은 이게 심리의 문제인데 네.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책들을 보면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서점에 가서 보시면 비트코인 10억 간다고 책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세입니다. 아, 10억. 또 몇 년 후에 또 20억 간다. 마이크로 스테이지는 100억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숫자를 제시하는 건 자유니까 할 수는 있는데 참 그만큼 계속 그 가치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수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이제 자기 이름을 딴 코인도 발행하고 가족들도 가상자산 사업들을 하고 뭐 관련 법안도 낸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 미국이 저렇게 지금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좀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이잖아요. 또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면 다른 나라에서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더군다나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가 위급 상황에 있을 때 꼭 갖고 있어야 될 자산이잖아요. 결국은 석유 또는 금 이런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 속내를 보면 결국은 이제 부채가 미국 부채가 점점점 37조 뭐 이 정도 달러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채 해결의 한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거기 부채에서 자산을 빼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국채를 사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국채 수요를 만들므로써 새롭게 부채를 발행하는데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큰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가 사실 전쟁 일으켰을 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무기도 사야 되고. 네. 근데 그 자산 중에 미국 국채도 있었는데 그 국채가 동결됨에 따라서 전쟁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본 중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동결되겠구나. 묶이겠구나. 네, 그걸 보니까 이제 국채를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요가 상당히 동력이 떨어졌던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대체 자산을 찾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도 그러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전략 자산을 비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또는 적어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가상 자산 혹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여러 정책, 법안, 뭐 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인선이 하나 있었죠. 김용범 정책실장인데 기재부 1차관 출신이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었고 근데 이분이 잠깐 공직을 떠나 있는 사이에 가상자산 투자자 대표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전문가를 정책실장으로 발탁해서 앉혔다. 그래서 이런 예.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을 정책실장으로 앉혔을까? 가상자산 전문가, 소위 이제 지금 백악관도 이제 가상화폐를 차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 많은 해석이 나는 인선이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인호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가상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제가 강화됐던 과거 시절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여러 가지 그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국도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금융 연준이 주도가 되는 이제 금융 그런 그 레짐 하에서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SEC라든가 CFTC 중심의
이런 그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가상자산 정책들이 편입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 과거 기재부 1차관 했던 분으로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 사실 이제 관료적인 냄새를 벗어나서 그런 기재부 차관 물러나신 이후에 이런 그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리서치 업무를 하시던 분으로 이제 의외였죠. 의외의 의외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는 거는 앞으로 이분이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라든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뭔가 이제 이 국가 정책으로서의 이런 그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분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고요. 네.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제정,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토큰 증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 이제 아마 대통령의 좀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아마 이제 정책실장이 이제 그 대통령 참모로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정책의 주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이제 움직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이 예상과 다른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업계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본 요건을 되게 낮췄어요. 센터장님. 자본 요건을 5억으로 낮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법인이면 된다. 5억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존에 논의됐던 것보다는 파격적으로 낮춘 수준인데 시장을 굉장히 크게 열겠다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자본 요건이 좀 높았는데 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 문턱을 그렇게 높이느냐. 그래서 여러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발행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요건을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건을 낮추기보다는 요건을 좀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발행을 해가지고 코인이 이제 유통이 될 때 이게 그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100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100개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냥 나는 이 코인 쓸 거야, 이 코인 쓸 거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단 그게 가맹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100개나 돼가지고 이 중에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거고 어떤 것이 가짜 스테이블 코인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맹점에서 혼란이 오고 국민들도 혼란이 온다. 그러니 네. 좀 요건을 높여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혼났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로 바로 들어갔다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 설명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편화되면 어떤 식으로 쓰일지 좀 이걸 먼저 좀 그려봐야 되는데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까요? 예. 스테이블 코인 되게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어쨌든 코인이라는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현실에 쓰려 그러면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뿐 아니라 1시간 후에 다르고 1분 후도 다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스테이블, 즉 픽스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달러 코인을 발행하면 얘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1달러로 고정이 되어 그럼 있는 우리 거죠. 원화로 만약에 환산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10,000원을 10,000원 코인으로 하면 이제 10,000원으로 가치가 고정된 1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면 네. 거기에 똑같이 1원 1원. 그런 이제 코인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고 파는데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어떤 코인으로 받았는데 오늘은 뭐 10,000원이었는데 내일은 20,000원이 되거나 아니면 5,000원이 되면 불안해서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1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뭐 1,000원을 그대로 패깅시킨다. 예. 담보 가치를 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담보를 적립을 하죠. 그렇죠. 별도 계좌에다가 예. 내가 발행하는 코인만큼 담보금을 이제 저장을 하니까 그 가치가 유지된다라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코인은 찍기 쉽잖아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발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담보가 되는 원화나 뭐 채권이나 뭐 국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없이 코인만 발행하면 사실 가짜가 되고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지켜보고 제대로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거에 법적인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런 실물 화폐는 아니에요. 지폐, 동전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디지털 화폐 정확히 디지털 자산이죠. 그럼 이걸 이제 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상점 가서 마트 가서 이거 내고 쓸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김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위주로 해서 가맹점에서 많이 물건 사거든요. 네. 근데 가맹점 주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중앙은행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주장하는 게 법정 디지털 자산인 CBDC라는 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차이점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차이점은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거고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신뢰 문제에서는 CBDC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제의 유연성, 뭐 수수료 어떤 절감 이런 거에서는 좀 취약한데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보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언더라잉 에셋이 이 예를 들어서 뭐 국채라든가 뭐 달러 자산이라든가 원화 자산이라든가 이런 금융 자산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은행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사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금융 자산의 대체제로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준비금이 부족해서 만약에 결제에서 부도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 기초자산에 대한 투매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기초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그 신뢰를 담보로 한 그런 법정 화폐로서의 디지털 자산이 더 유용하다.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쉽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다 보편화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거냐? 실생활에서 제가 마트에 가요. 물건 하나 이제 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화로는 10,000원이래요. 근데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1.5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병행해서 어떤 걸로든 선택해서 결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결제 방식도 예전에 지폐를 냈다면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띡 하고 뭐 결제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그 우리가 지금 상품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품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상품권 같은 그렇습니다. 거 말씀하시는군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상품권은 거기 그 담보가 지금 예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그냥 신세계에서 발행을 했으면 신세계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가면 돈을 돌려주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발행하지 말고 반드시 100% 지불 준비금을 마련해 놔라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거기 11,000원이라고 돼 있으면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11,000원을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원화하고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구별점이 뭐냐 그러면 얘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은행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당국이 이제 좀 우려하고 있는 점인데 얘는 그냥 우리가 일상 쓰는 돈과 차이가 없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송금을 할 때 유한은행이나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송금이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는데 네.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심하면 3% 그런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은 이론상으로는 거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반론을 제기한다면 저희 지금 간편 결제도 되게 예. 많이 발전해서 되게 편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여행 간다. 요즘 트래블 통장 같은 거 있어요. 트래블 카드. 예. 거의 없어요, 수수료. 그렇게 뭐 우리 쓰는 통화처럼 차이가 없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면 반대로 해서 굳이 만들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게 이제 사용자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전주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나 이런 걸 받으면 이제 그 돈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주기가 상당히 늦거든요. 뭐 중간에 이제 벤사라든지 피지사 거쳐서 결제 그러니까요. 처리가 되고 하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면 그 즉시 바로 결제가 다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런 지폐 같은 건 이제 아날로그 머니라고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 전자적인 거는 디지털 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머니는 빠르고 그다음에 싸고 편리한 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디지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이다. 지금 그 말은 좀 어려워요. 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 돈은 점심 먹을 때 써라고 했는데 술 먹을 때 쓰면 결제가 안 되게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너무 심한 통제 아닙니까? 그건 좀 반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러게요. 그래서 와이프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의 일탈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농담이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복지 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어디에 써야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술 먹는데 쓰지 말고 음식점에 써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이제 투명성이 강조되고 어떤 사용처가 확실한 야만 하는 그리고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이런 스테이블 머니를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한다 그러면 정산서부터 회계 감사까지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머니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 교수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신용카드에 익숙한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하고 가맹점 입장에서 좀 설명드리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좋은 점은 아까 이제 거래 비용 절감, 수수료 비용 절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 결제 쓰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똑같아요. 별 차이가 말씀하셨잖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안 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결제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의 거래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탈중앙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서 관리하는 원장에서의 이 거래되는 것보다 그 은행이 한번 털리게 되면 보안 사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사고의 간편 결제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런 점이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그 가맹점으로부터 이제 그 결제 대금 입금 그 일이 짧아진다 그 얘기는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도 한 2, 3일이면 들어와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이제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사업자들이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통화처럼 이제 그 시행을 하고 그 활성화가 됐을 때 기존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데는 사실 은행이 될 거거든요. 네. 은행 계좌 거의 안 만들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 같은 것도 기존에 벤 시스템을 이용하는 어떤 지급 결제망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제도권 금융이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변화에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대응 어떤 기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역결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수수료 비용도 낮아지고 선순환 효과가 생기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의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기관 통제하기 제일 좋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제를 통해서 정보를 딱 관할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뭔가 중구난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보고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의 정부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미 발행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근데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는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거의 90%잖아요. 달러가 사실 장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발행한들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 우리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전 세계 그렇잖아요.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원화 쓰지 말고 달러 쓰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US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USDT하고 USDC 하면은 뭐 거의 90%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 한국 시장에는 한국 시장만의 특이한 이런 시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원화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그 발표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보면은 원화로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외국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만 발행해 또는 USD 기반으로만 발행해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는데 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원화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에서는 이거 보지도 못하고 이게 돈인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원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너무나 자본 유출에 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 외환 관리 또 우리 그 원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원화를 발행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뭐 가맹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결제할 때 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역 결제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급여를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요새 잘 나가고 있는 그 BTS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팬들이 그 팬덤을 이렇게 발현해 가지고 네. 뭔가 사고 할 적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먼저 이제 염두에 두는 거고요. 우리가 원화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해지면 그만큼 한국의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네. 국격이 높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관점에서는 네. 그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국채 수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그거의 자산을 국채로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팬덤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효과를 국고채를 내거든요. 담보로 패킹을 시키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달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자산으로 지금 밀고 있는 한 것처럼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좋은 점은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자본시장이 상당히 발전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게 종목은 좋은데 원화 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DR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서도 원화를 투자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화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이제 그 매수세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을 제가 일부러 막 제기하겠습니다. 그래도 통화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우리가 쓰는 통화처럼 실물 통화처럼 쓴다면 되게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보면 자본금 5억만 충족하면 다 발행이 가능하대요. 자본금 5억 정도의 법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은행 아니어도 되거든요. 조그만 사실 스타트업이 투자받아서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화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다 저기서 다 발행하고 하면 통화가 난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통화가 난무를 해도? 아까 이제 김현준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듯이 이제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만 하거나 이제 50억 이상의 자본을 가진 데서 하면 이제 안정성이 강화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고 싶은데 거기에는 이제 그 매개체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혁신성이 더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정성이냐 혁신성이냐 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혁신성에 좀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지금 보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국채를 사서 국채에서 나온 이자를 서로 쉐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돈은 돈인데 이자가 붙는 코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디파이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그거 효용성을 더 애드되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경쟁해가지고 결국 살아남는 몇 개가 이제 전 세계로 글로벌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일 거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이 만든 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물론 이제 거기에 메커니즘이나 안정성은 다를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자기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노 교수님 좀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한국은행은 어쨌든 은행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는 그 자본시장 주도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비은행 핀테크 업체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을 5원까지 낮추겠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실제 크립토 주도형이죠. 우리나라 표현하면.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그 발행 기간이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명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본시장 주도형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은행 독점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걸 은행으로 제한하게 되면 더 은행의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 독점화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은행이 만약에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ICO 발행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니셜 코스트 오퍼링 같은 경우 뭐 SEC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과세까지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자본시장 주도형으로 하게 되면 ICO를 은행이 과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적용 법규도 은행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자본시장 주도형보다는 조금 더 이런 자본시장 관련된 그런 혁신에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도 되고 사실은 자본시장 주도형으로 가는 핀테크나 비금융사도 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ICO 얘기하시니까 ICO 통해서 코인 사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너도 나도 다 발행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 온갖 코인 사기, 신종 사기가 또 출현하고 이 통화의 가치, 신뢰가 떨어지고 되게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계속 걱정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법안에 보면은 네.
ICO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두 가지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얘는 무조건 담보도 없이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100% 담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네. 그 담보도 지금 그 법안에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얘는 거의 현금성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뭐 한 그 20% 정도는 빠른 환매가 가능한 뭐 레포 같은 것을 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채도 미국 같으면 90일 이내에 국채를 사야 되거든요. 단기물 위주로. 예. 그래서 그 ICO를 하는 코인은 그런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담보물이 100% 있고 그리고 얘는 상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민간에서 발행했던 상품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화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네. 단 한 가지 이제 무엇이 우려가 되냐면 우리는 100%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담보가 20%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80%를 어떻게 한 겁니까? 신용 창출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정부가 이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저 하나만 더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가 물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하고 전체 통화 발행량 같은 것들이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민간에 다 풀려버리게 된다면 그런 발행량이라든지 금리를 통한 물가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심대한 영향이 예, 있을 것 한국은행에서 같다는 그 거죠. 통화 정책이 악화될 거 우려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통화 창출에 대한 규제나 한도 관리가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의 주체가 뭐냐고 봤을 때는 한국은행 역할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제도적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이제 정체성에 상당히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한 분씩 말씀하시죠. 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아까 100% 담보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0% 담보가 있으면 얘는 그 신용 창출이나 통화 창출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100원 맡기고 그 100원에 대한 증표를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컨트롤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예. 예전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고채 같은 것들을 예.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중 자금을 좀 빨아들인다든지 예. 전체 양을 조절했는데 민간에서 그거를 그냥 5억 원 이상이면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예. 그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밖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 통화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완책을 만들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염려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이하로 발행을 하라든지 해가지고 1,000억 정도면 뭐 정부에서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적 방안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를 담보로 해서 증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량을 거기 한국은행이 하던 대로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그냥 그 시중에서 자금을 이제 흡수해버리는 이제 한국은행의 그 역할,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으로 넘어갔었을 때 제대로 컨트롤이 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인데 왜냐하면 민간도 그 원화가 있어야 그거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담보할 수 있는 원화가 한국은행이 흡수해 버리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차피 정책 총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행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리스크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그 언더라잉 에셋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준비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결과적 그 준비금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국채라든지 원화 자산일 텐데 네. 결과적으로 원론적으로 진짜 담보금 범위 내에서만 코인이 발행되고 관리가 된다 그러면 총량엔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코인이 통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세계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신세계를 믿고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담보금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거래하고 통용이 되는 건데 그 담보금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통화 가치, 스테이블 코인 가치랑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이제 그 통화 관리에서 맹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과거에는 이제 중앙은행으로서 은행을 통제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그거를 발행하는 업체가 이제 핀테크 업체도 있고 뭐 민간 기업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행 아무나 발행을 하게 하면 안 되고 또 그 발행한 업체를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난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 5억 요건은 너무 낮다? 문턱이? 뭐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말씀하세요. 어렵지만 이제 발의된 건데 뭐 이제 논의하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예. 다 봅니다. 한국은행도 보고 국회도 보고 하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신기술 금융사가 이제 상당히 위험 투자하는 그런 일종의 벤처 캐피탈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자본금 규제가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어요. 그럼 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100억, 200억, 왜 이렇게 신기술 금융사가 여신 전문 금융기관인데 왜 이렇게 자본금 많냐? 위험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만큼 그 투자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 버퍼 기능을 하는 게 자본금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 5억이라고 보면 웬만한 소위 말해서 그냥 지급 결제하는 간편 결제 사업자 정도 규모거든요. 그럼 그게 한 나라의 통화 관리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자본금 5억 가지고서 그 5자본금 5억 있는 그런 기관이 발행한 그 통화를 믿고서 거래를 해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상징적인 의미라도 자본금이 5억이면 너무 날림업체가 발행하는 그런 통화라고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본금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5억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한국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USDT나 USDC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의 그 흔한 그 상품권처럼 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중요한 주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너무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업체가 너무나 난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냥 한국은행이 그냥 발행하는 CBDC가 좋은 대안이 되는 거 그것도 디지털 코인이잖아요. 이렇게 송금하고 하는데 빠르고 수수료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런 역할은 다 CBDC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스테이블 코인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혁신성하고 안정성의 문제인데요. 혁신성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제 사례가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BTS나 뭐 여러 가지 K-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CBDC를 사용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글로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익이 되겠지만 만약 그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네. 그거를 이제 국채를 사가지고 그 국채에서 이자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국내 사용뿐 아니라 해외의 소비자들이 또 국내에 원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관문으로 본다 그러면 네.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성에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CBDC가 영내 통화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글로벌 통화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요? CBDC도 디지털인데 역외로 나갈 수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라는 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그 한국 원화 통화 가치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과연 그게 미국에서 통용되겠냐는 거죠. 미국이 중앙은행에 발행한 CBDC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CBDC가 과연 통용이 될 거냐. 현실적으로 저는 내국 통화 가치로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통화로서 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은 내국 통화로서의 그 한국은행이 보증한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 글로벌 통화로서의 그 기능할 결제로서 잘 통용되는 그런 가치가 있냐 봤을 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주 심대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한국은행이 개선해야 되는 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렵죠. 저희들 이야기도 계속 깊이 들어갈수록 좀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기반이 될 법, 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장과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도 아마 신설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셔츠의 단추를 처음에 잘못 잠그면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잠궈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뤄지는 논의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또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